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성 가격 모형 하면서 통계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특성 가격 모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요.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것은 통계학과 경제학 사이에 있는 계량 경제라는 것입니다. 통계학 자체를 뎁스 있게 이제 판다기보다는 우리는 통계의 기본을 안 다음에 이코노메트릭스를 번역한 말인 계량 경제학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경제 현상들을 통계적인 기법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통계학이든 계량 경제학이든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수치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또는 법칙을 뽑아내는, 또는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수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제일 많이 쓰이는 기법이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특성 가격 모형도 회귀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귀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귀라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복잡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현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하나의 중심적인 경향을 따른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회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영어로 이제 regression입니다. 수렴, 이제 돌아간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또는 regression analysis까지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 분석의 기법의 이름이 회귀 분석 또는 regression이다 하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 재화나 서비스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 헤도닉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모형이 특성 가격 모형이다. 특성 가격 모형은 그것이 분석하는 대상인 가격과 같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한 경제 모형의 이름이고, 이 경제 모형은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하는 관계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회귀 분석으로 돌아와서요. 이 리그레션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의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제 주로 어떤 방법을 이제 쓰냐면, 우리가 특성 가격 모형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 x,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있으면 이 변수가 이 가격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이제 하는 거를 찾는 거였죠. 그때 이 경향을 나타내는 곡선 또는 직선, 그러니까 직선은 뭐 곡선의 특수한 한 형태니까 이걸 설명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결국 회귀 분석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수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 현상이 부동산의 가격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Y다 표현하면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뭐 X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Y라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면 부동산의 면적, 부동산의 입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X가 될 것이고, Y가 GDP면은 우리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수출, 수입, 금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X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모형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X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Y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Y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대상은 이제 하나라 해야 되죠. 이럴 때 Y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X들을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Y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수들이고, 이 Y라는 값은 X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된 변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아무거나 Y 자리, X 자리에다가 막 넣을 수는 없고요. 어떤 X라는 현상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Y가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모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원인이 되는 이 독립 변수들은 Y나 다른 독립 변수, 예를 들어서 X1은 Y나 X2, X3들과 관계없이 이 방정식 밖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주어지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국민소득이면 Y가, X1은 인구, 이런 식이죠. 그런 X가 가지는 성질을 우리가 외생성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이 방정식 안에서 결정되는 Y와 같은 그런 종속 변수들은 외생성이 아니라 안에서 결정되는
발생된다고 해서 이 방정식 안에서 내생성을 가지는 거죠. 내생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독립돼 있느냐 종속돼 있느냐는 측면을 강조할 때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x가 y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 변수, 그때 잘 설명되는 이 y는 뭐 반응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통계 분석의 기법이 회귀 분석이다 하는 것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밝힌다 하는 게 뭘 한다는 거냐 할 때 요거를 방정식으로 쓰는 겁니다. y는 수학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은 상수 하나 넣고 더하기 x1, x2, x3라는 이 변수마다 앞에 개수를 하나 주는 겁니다. 베타1 x1 더하기 베타2 x2 더하기 베타3 x3 이런 식으로 베타 k xk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개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하나 세운 다음에 우리가 이 베타 값들을 계산해서 알아내면 이 x와 y의 관계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봤듯이 이게 뭐 선형으로 돼 있는 1차식이든 아니면 한 번 휘어진 2차식이든 뭐 3차식이든 그게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또는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간에 그 수많은 이제 함수의 그 형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낼 수 있으면 x 값들이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거죠. 모형을 이제 x와 y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타1 값을 안다면 x1이 원래 1이었는데 2가 되면 y가 얼마나 움직일까 하는 걸 알 수 있죠. x1이 1만큼 달라지면 y는 베타1만큼 달라질 거잖아요. 거기에 베타1을 곱한 게 y니까. 이게 관계를 설명한다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x1, 2, 3부터 k까지의 값이 얼마다. 그런 경우는 y는 얼마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본다든지 할 때 이 모형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타 값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x와 y 값들을 관찰해야죠. 예를 들어서 1번 부동산의 가격을 관찰했어요. 그게 y1이라고 치면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 첫 번째 특성, 그러니까 x11이라고 써야 되겠네. 이거는 x1의 두 번째 특성, x1의 세 번째 특성, 그래서 x1의 k번째 특성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다 숫자로. 그런 거를 y2, 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도 2, 1, 2, 2, 2, 3, 2k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한 n개까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xn1, xn2, xn3, xnk 까지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n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것, 네, 이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을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숫자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 요 이제 베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수학에서 x가 우리가 알고 싶은 베타의 값이 지금 베타 제로부터 베타 k까지 k 더하기 1개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k 더하기 1개 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방정식 딱 풀면은 이제 풀리는 뭐 그런 식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우리가 점 3개 가지고 선형으로 할 때도 뭐 여러 개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학에서 풀리듯이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뽑았을 때 실제 데이터는 그 주위에 약간 떨어져서 이제 오차를 가지고 있듯이 여기에 더하기 오차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표본의 수를 k 플러스 1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이 조사하죠. 표본의 이제 n이 k 플러스 1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많이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베타 값의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회귀 모형입니다. 보통 회귀 모형을 쓸 때는 이게 1부터 n까지 있는 여러 개의 표본들 중에서 어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제 i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래서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1, xi2, xi3, 뭐 xik, 그 다음에 ei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사한 표본들이 실제로 라인이 1번 표본 이렇게 조사하고 2번 표본, 그 다음에 이제 n번 표본까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변수별로 보면은 총속 변수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x들이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보면은 얘는 벡터입니다. 한 줄짜리. 그리고 이 얘는 x들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행렬의 형태를 갖고 있죠. 매트릭스. 그리고 요 베타를, 그러니까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할 때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중에서 뭐가 일치해야 되고 뭐 앞뒤 순서가 어떻고 이런 거를 요 뒤에 이제 베타가 위치상 여기 이제 x 앞에 보통 우리가 개수를 쓰는데 베타는 이제 이 뒤에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 요 베타 제로도 요 안에 이제 포함됩니다. 베타 제로, 베타 1 해가지고 베타
다 k 더하기 1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맨 앞에는 이제 1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풀면 얘까지 이제 포함된 식이 나오죠. 행렬식으로 하면은 얘까지 x가 없는 상수항까지 요 행렬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곱하기 행렬 곱셈이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2는 또 여기서 이 1부터 이 n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행렬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을. 그래서 y1부터 yn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yi라고 표현했지만 벡터는 그냥 이제 y라고 쓰고, 는 이 전체, 그러니까 상수항부터 x까지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행렬은 대문자 x라고 쓰고, 여기 있는 요 이제 베타는 여기다 써주고 더하기 요 오차항의 베타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입실론으로도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위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위에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으로 쓴 이 수식, 이게 풀어보면은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벡터나 행렬의 형태로 돼 있고, 걔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행렬식으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또 회귀 모형입니다. 요 y는 우리가 이제 행렬의 크기를 나타낼 때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y는 이제 한 줄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n 곱하기 1 행렬, 결국 이제 크기 n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요 x는 행의 개수는 n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개수는 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행의 개수는 k 더하기 1이고, 그리고 이제 열의 개수는 1이 되는, 그 다음에 n은 y하고 똑같이 n 곱하기 1의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두 개가 곱하려면은 요 뒤에 있는 열의 개수와 요 앞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이제 k 더하기 1 같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은 n 곱하기 1이 된다 해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사이즈가 같으니까 더해지고 뭐 얘하고 비교가 되고 하는 겁니다. 베타 k고 베타 제로부터 출발하니까 그 개수가 k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이 마지막이 베타 k 더하기 1은 아닌데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방정식이랑 행렬식을 좀 쓰니까 살짝 복잡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현상을 이런 방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때 요 오차 있잖아요. 시그마 위에서 적었던 개념으로 적으면은 이 EI, 그러니까 오차의 일반 항이 EI였잖아요. 요거 제곱을 다 합한 거, 요 값을 최소화하는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는 미니마이즈 하는 베타, 요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줄거리만 설명드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저를 구하냐 뭐 했을 때, 결국은 이 E라는 것은 요 식을 변형하면 E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y 빼기 x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걸 미분해 가지고 이제 0이 되는 그 베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베타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한 값을 얘기할 때 보통 위에다가 이제 hat을 붙이거든요. 요거는 요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보통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계산합니다. 요 x랑 뭐 요게 다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숫자 행렬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요렇게 오차항의 제곱의 총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를 구해내는 이 방법을 우리가 최소 자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승이 제곱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같은 말이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LS라고 많이 쓰는데 리스트 스퀘어를 줄여서 LS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는 법은 이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그렇게 구해진 저 베타를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해가지고 LSE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저 베타 값들을 구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 맨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회귀 분석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저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 최소 자승법밖에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자승법 안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본 것처럼 베타를 딱 풀어내는 그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해서 OLS라고 합니다. OLS에서 O는 이제 ordinary, 그러니까 일반 최소 자승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이제 이렇게 계산한 베타가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베타가 되려면 이 데이터들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 베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족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을 GLS라고 합니다. 똑같이 리스트 스퀘어인데 얘는 generalized, 일반화 최소 자승법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안에는 좀 단단한 WLS, W는 이제 weighted라고 해서 가중 최소 자승법
이란 것도 있고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안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리스트 스퀘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 이 우도라는 게 어떤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같은 말이 최대 가능도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얘는 리스트 스퀘어처럼 에러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도 또는 가능도라는 어떤 척도가 있는데 likelihood를 줄여서 이제 L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얘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다른 방법으로도 뭐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maximum likelihood라고 해서 ML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뭐 estimator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 때문에 MLE라는 표현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 최대 우도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실제로 그 베타 값을 구하는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그레션 안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뒤에서 설명할 건데 뭐 이 다양한 기법들의 이름을 알고 뭐 하는 방법을 알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기법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고전적인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OLS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헤더닝 모형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것들은 다 이 OLS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OLS를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단순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OLS를 많이 쓰는데 이 OLS를 쓰려면은 얘가 충족해야 되는 가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계에서 이 가정들이 잘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가정이 충족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 또 뭐가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써보자. 차라리 이런 방법도 써보자 하면서 대안적인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저거를 약간 수식과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게 생겼는지 하는 구조와 그 행렬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리그레션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결국 리그레션에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귀 모형을 세운 다음 그것의 계수 값을 구해내는 건데 베타라고 부르는 게 알파벳으로 딱 대표되는 거죠. 그 베타 값을 구하는 기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근데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된 이유는 이제 OLS, 가장 전통적인 OLS를 적용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던 거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OLS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충족돼야 되는 과정들이 뭐가 있는지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그레션을 할 때 이 경우는 저런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게 의심이 되면 함부로 OLS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